지금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워요. 아침이면 공원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오후엔 독서와 영화 관람으로 하루를 보내죠.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니, 삶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냥 존재했다고 해야겠네요. 그때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째깍째깍 울리는 알람 시계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며느리 지선이가 아침 일찍 출근하니까 손주 돌볼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이유식 만들고, 하루가 바쁘게 돌아갔어요. 제 손은 늘 뭔가를 하고 있었죠. 아기 옷을 빨거나, 젖병을 소독하거나, 바닥을 닦거나, 잠시라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선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머님, 그 목소리가 들리면 제 심장이 살짝 빨라졌어요. 또 뭘 시키려나 싶어서요. 제가 손주 낳아줬잖아요. 이 정도는 기본 아니에요? 지선이의 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농담이길 바랐다고 해야겠네요. 젊은 엄마들이 가끔 하는 그런 장난스러운 말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살던 집은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이었고 작은 베란다에는 제가 기르는 화초들이 있었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동안 혼자 살던 집에 아들 준호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거든요. 빈 방들이 다시 생기를 찾는 것 같았어요. 아기 울음소리, 젊은 부부의 대화 소리, TV에서 나오는 만화 소리까지. 집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지선이는 임신했을 때부터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산후조리할 때까지만 해도 지선이는 나름 예의를 지켰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미안해요.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때는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 잘 받아야 손주도 건강하게 자라니까요. 게다가 첫 아이라 모르는 게 많을 테고, 제가 미역국을 끓여주면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라고 했고, 제가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면 어머님이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라고 했어요. 그 말들이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지선이는 아들을 낳고 난 뒤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처음엔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산후 6개월이 넘어가도 1년이 넘어가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라는 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대신 어머님, 이거 좀이라는 말이 늘어났죠. 어머님, 애 기저귀 좀. 어머님, 분유 좀. 어머님, 이거 좀. 문장도 점점 짧아졌어요. 마치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요.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한 지선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벌러덩 누우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저 너무 피곤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육아까지 하려면 정말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기꺼이 했습니다.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타고, 이유식도 만들고, 심지어 아기 옷도 빨았어요. 하루 종일 아기와 함께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어요. 지선이는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핸드폰만 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고, 아이가 울어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님하고 부르기만 했죠. 어머님, 애가 울어요. 어머님, 기저귀 냄새 나요. 어머님, 분유 좀 타주세요. 마치 호텔 직원한테 부탁하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처음엔 예의를 지키려고 요를 붙였지만 점점 반말로 바뀌었죠. 어머니, 애 좀 봐요. 어머니, 이거 치워요. 어머니, 빨래 좀 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손주가 예뻤거든요. 통통한 볼에 초롱초롱한 눈망울. 제 핏줄이니까 당연히 예쁠 수밖에요. 아기가 제게 웃어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만 건강하게 자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 준호가 퇴근해서 지선이한테 말했거든요. 여보, 이제 애 좀 내가 봐. 엄마도 힘드실 텐데. 준호가 저를 걱정해주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제 아들이구나 싶었죠. 그때 지선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당분간은 어머님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일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할 일도 없다고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밥하고, 애 보고. 이게 할 일이 없는 거라고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마치 차가운 물에 갑자기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 순간 지선이가 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해졌어요. 저는 그냥 시간이 남아도는 한가한 할머니였던 거예요.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편리한 존재였을 뿐이었죠. 준호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가. 그럼 엄마가 당분간 더 봐주실래요? 당분간이요? 그 당분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젊은 엄마들은 다 저런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 날부터 유심히 지켜보니 확실해졌어요. 지선이는 정말로 저를 가정부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선이는 세수만 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손주 기저귀는 제가 갈고 아침 이유식도 제가 먹이고 외출 준비물도 제가 챙기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어머님, 오늘 예방접종 가야 하니까 2시까지 소아과에 데려가 주세요. 명령조였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것처럼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제가 만든 반찬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어머님, 요즘도 이런 음식 드세요? 시대에 뒤떨어지셨네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칼날 같았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음식 솜씨로는 자신 있었거든요. 동네에서도 복희 씨 손맛하면 다들 인정해주곤 했는데 남편도 제 음식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어머님 음식은 너무 짜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어머님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어머님 젊은 사람 입맛에는 안 맞아요. 매번 트집을 잡았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이 요리를 하는 건 본 적이 없었죠. 그때부터 지선이는 아예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없으면 애 못 키워요. 시어머니 노릇 제대로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 노릇이요? 제가 지금까지 뭘 한 건가요?
하루 종일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이게 시어머니 노릇이 아니라 뭔가요? 그런데 지선이는 마치 제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아들 준호에게 하소연해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당분간만 참아주세요. 지선이도 적응하느라 힘들어해요. 당분간이요? 그 당분간이 벌써 3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선이는 전혀 적응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지선이는 아직 초보 엄마라고요. 초보 엄마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도 처음 준호를 낳았을 때는 초보 엄마였어요. 그래도 밤새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고 모든 걸 다 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자기는 잠만 자는 엄마가 어디 있나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손주가 감기에 걸려서 밤새 울었거든요. 열이 나고 기침을 해서 저는 밤새 돌봐주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약을 먹이고 안아서 달래주고 그런데 아침에 지선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애가 밤새 울어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다음부턴 좀 조용히 달래주세요. 제가 밤새 돌봐준 건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시끄럽게 했다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아이가 아픈데도 옆방에서 잠만 자고 할머니가 밤새 돌봐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제 속은 더 차가웠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감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과 이웃집 TV 소리가 묘하게 적막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죠.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지만요. 그때 집안에서 지선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애 봐주니까 육아 너무 편해요. 가정부가 따로 없다니까요. 하하, 가정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30년 넘게 이 집에서 살면서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살림까지 혼자 해온 제가 가정부라고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생겨났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 이후로 하루하루가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지선이는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동안에도 말이에요. 저녁 준비하고 손주 기저귀 갈고 젖병 소독하고 빨래 개고 온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선이는 마치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했어요. 손님이라면 적어도 죄송해요, 감사해요 정도는 말하잖아요. 하지만 지선이는 그런 말도 없었거든요. 어머님, 물 좀 주세요. 목이 마르면 부엌에 가서 직접 마시면 될 텐데 꼭 저한테 가져오라고 했어요. 어머님, 리모컨 어디 있어요? 리모컨은 TV 앞 테이블에 늘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애가 또 똥 쌌어요. 아이가 기저귀에 대변을 보면 냄새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선이는 절대 직접 갈지 않았어요. 꼭 저한테 말해서 제가 갈도록 했죠. 심지어 아이가 울어도 지선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어머님하고 부르기만 했죠. 마치 배를 누르는 것처럼요. 어머님, 애가 울어요. 어머님, 왜 우는지 좀 봐주세요.
어머님, 애 좀 달래주세요. 제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심지어 샤워를 하고 있을 때도 불렀어요. 급한 일도 아닌데 꼭 그때 부르더라고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주말이었어요. 준호가 집에 있을 때도 지선이의 태도는 똑같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심했다고 해야겠네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선이가 늦잠을 자다가 11시쯤 일어났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잠옷바람으로 거실로 나오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죠. 여보, 어머님한테 커피 좀 타달라고 해봐요. 저한테 직접 말하면 될 일을 굳이 아들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지선이가 다시 말했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어머님이 바쁘신 것 같으니까. 바쁘다는 걸 알면서 왜 커피를 타달라고 하는 건가요? 직접 타서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준호는 결국 제게 왔어요. 엄마, 지선이가 커피 좀. 그 순간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아들마저 지선이의 심부름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준호야, 지선이가 직접 타서 마시면 안 되니? 제가 이렇게 말하자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지선이가 아직 피곤해해요. 피곤하다고요? 11시까지 잔 사람이 피곤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커피를 타주었어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어머님 밥 언제 하시나 물어봐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선이가 또 준호를 시켰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애 기저귀 언제 갈았는지 물어봐요. 여보, 어머님한테 오늘 예방접종 몇 시인지 확인해 달라고 해요. 모든 걸 준호를 통해서 시키더라고요. 저와 직접 대화하는 걸 피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하인이라서 직접 지시하기 어색한 것처럼요. 준호도 문제였어요.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거든요. 엄마, 지선이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도와준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24시간 내내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심지어 지선이 빨래까지 다 해주는 게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요? 엄마는 시간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시간이 많다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들 때까지 쉴 틈 없이 움직이는데 시간이 많다고요? 제대로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요? 그리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건가요? 어느 날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지선이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다면서 저한테 말했거든요. 어머님, 오늘 늦게 들어올 거예요. 애 저녁 먹이고 재워주세요. 그리고 제 빨래도 좀 해주시고요. 마치 베이비시터한테 일거리를 맡기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몇 시쯤 들어올 거니? 제가 물어보니까 지선이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늦어도 11시 전에는 들어올 거예요. 11시요? 그럼 손주를 혼자 돌보라는 건가요? 그럼 준호는? 남편은 회식이 있어요. 어머님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요. 어머님, 애 잘 잤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했다면서도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당연한 일을 해준 것처럼 가볍게 말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것도 취해서요. 문을 쾅쾅 소리내며 열고 신발도 아무데나 벗어던지고 손주가 깨서 울었는데도 본인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사과는커녕 어제 왜 애가 울었어요? 라고 되레 물어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혹시 제가 먼저 나서서 하니까
지선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다음 날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울어도 바로 달려가지 않고 기다려보기도 하고 지선이가 부르면 잠깐만 하고 천천히 가기도 했죠. 그런데 지선이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예전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모양이에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어머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뻔뻔한 척 하는 건지. 며칠 후에는 아예 대놓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애 키우는 거 도와주기로 약속하신 거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약속이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나요? 저는 그냥 손주가 예뻐서 며느리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준 건데 그게 약속이 되어버린 건가요? 그것도 평생 지켜야 하는 약속이요? 어머님도 손주 예뻐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예뻐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줘야 하는 건가요? 사랑한다고 해서 24시간 노예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선이가 동네 맘카페에 올린 글이었어요.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제목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육아 도움 안 주려고 해요였거든요. 이웃집 김 씨가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복희 씨, 혹시 며느리가 맘카페에 올린 글 봤어요? 내용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신혼 때부터 시어머니가 육아 도움 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워킹맘이라 힘든데 이해해 주시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도와주실까요? 저를 마치 고용된 베이비시터처럼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들을 보니 더 화가 났죠. 시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네요. 손주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시어머니는 자진해서 해주시는데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당연한 거라고요? 제가 손주 돌보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럼 며느리는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끝인가요? 저도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괜히 동네에 소문이 날까 봐서요. 하지만 속은 정말 끓어올랐어요. 그날 저는 준호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준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래요. 지선이도 적응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적응 중이요?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적응 중이라고요? 그리고 엄마, 사실 지선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저는 스트레스 안 받나요? 68살에 24시간 육아를 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제 나이는 생각도 안 하는 건가요? 엄마는 그래도 집에 계시니까 덜 힘드시잖아요. 지선이는 밖에서 일하고 와서 집에 있으니까 덜 힘들다고요? 집에서 하루 종일 애 보고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게 덜 힘든 일이라고요? 하지만 준호는 제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죠. 그냥 지선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지선이가 힘들어하니까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나중에 애가 크면 나아질 거예요. 나중에요? 그 나중이 언제인가요? 손주가 5살이 될 때까지? 10살살이 될 때까지? 아니면 제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엄마, 손주 돌보는 것도 할머니의 즐거움 아닌가요? 즐거움이요? 물론 손주는 예뻐요. 하지만 24시간 돌보는 게 즐거움만일까요? 밤새 우는 아이 달래고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이게 다 즐거움이라고요? 즐겁다고 해서 모든 걸 할머니가 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서 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속상한 마음에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남편은 성격이 워낙 온화해서 며느리를 감쌀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적어도 제 편은 들어줬을 텐데,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변했을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준호가 정말 효자였거든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런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결혼하고 나서부터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일까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외로움과 서러움이 몰려왔거든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롭고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집안에서 지선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애 돌보는 것도 귀찮아 하시고. 귀찮아 한다고요? 제가 언제 귀찮아 했나요? 제가 조금만 늦게 반응해도 귀찮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혹시 갱년기 우울증인가? 갱년기 우울증이요? 제가 우울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건가요? 우울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갱년기 탓을 하는 건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워낙 애를 좋아하시니까. 애를 좋아하는 게 24시간 돌봐야 하는 이유가 되나요?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제 인생은 없는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손주를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한 게 잘못인가? 아니면 제가 너무 착하게 살아온 게 잘못인 걸까?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이 나오는 꿈이었죠.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들 준호를 위해 열심히 살았거든요. 준호가 어렸을 때는 제가 모든 걸 다 했어요. 밤에 아이가 울어도 남편은 절대 깨우지 않았죠. 다음 날 일하러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꿈속에서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복희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여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복희야, 넌 충분히 많은 걸 해줬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꿈에서 깨고 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눈가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입가는 아래로 처져 있었어요. 마치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도 거칠어졌고 머리카락도 성성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이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생겨났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지선이의 하루 일과를, 준호의 반응을,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그 이후로 며칠간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정말 조용히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저를 의식하지 않을 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선이가 8시쯤 일어났죠. 머리를 대충 묶고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바로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님, 애 기저귀 갈았어요? 인사도 없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응, 방금 갈았어. 분유는요?
그것도 먹였어. 그럼 제가 출근할 동안 잘 봐주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예방접종 있으니까 2시에 소아과 가주세요. 명령이었어요. 부탁이 아니라 완전히 명령이었죠. 그러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손주한테 뽀뽀 한 번 하고는 끝이었어요. 기저귀가 어떤 상태인지, 아이가 잘 잤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마치 펜션에 아이를 맡기고 가는 것 같았어요.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요일도 목요일도 지선이에게 저는 그냥 편리한 베이비시터였어요. 돈도 안 주고 24시간 부릴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지선이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손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혹시 지선이가 일어날까 싶어서요.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5분, 10분. 하지만 지선이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마치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결국 제가 참을 수 없어서 아이를 안아달랬어요. 어머님, 애가 왜 울었어요? 지선이가 그제야 물어봤어요. 아이가 20분 넘게 운 다음에 말이에요. 배가 고픈가 봐. 아, 그럼 분유 좀 타주세요. 분유를 타주라고요? 엄마가 직접 타주면 안 되나요? 하지만 저는 분유를 탔어요. 그리고 지선이에게 줬죠. 어머님이 먹여주세요. 저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다고요? 퇴근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피곤해서 자기 아이 밥도 못 먹인다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서 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지만 도시의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릴 때는 별이 정말 많이 보였는데 문득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시골에서 자란 저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가족을 위한 일이었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한. 지금은 뭔가요?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때 창문 너머로 지선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나 봐요. 어머님이 요즘 이상해졌어. 예전엔 알아서 척척 다 해주셨는데 요즘은 말을 해야 해. 말을 해야 한다고요? 그럼 예전에는 제가 말도 안 하고 알아서 다 했다는 뜻인가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야. 손주 봐주는 건 할머니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연히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우리 어머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야. 절대 문제 삼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요즘 좀 까탈스러워지신 것 같아. 까탈스럽다고요. 제가 조금만 늦게 반응해도 까탈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나이 드시면서 그런가 봐. 괜찮아질 거야. 나이 때문이라고요. 68살이면 모든 걸 참고 살아야 하는 나이라는 거예요. 제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겠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인내와 참을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선이는 아직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지선아. 제가 부르자 지선이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 깜짝이야. 우리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봐요. 지선이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무슨 이야기요? 앉아. 지선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지선아, 솔직히 말해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정직하게 말해. 나는 내게 뭐니? 시어머니니
아니면 가정부니? 지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대답해봐. 나는 내게 뭐니? 당연히 어머님이시죠. 그럼 왜 나를 가정부처럼 부려먹니? 가정부라니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3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하루에 몇 시간씩 애를 봤는지, 집안일을 얼마나 했는지. 지선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너는 집에 와서 뭘 하니?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지 않니? 애가 울어도 나한테 달래라고 하지 않니? 어머님, 저도 일하느라 힘들어요. 나는 안 힘들까? 68살에 24시간 육아하는 게 안 힘들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봤니? 미안하다는 말은? 어머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지선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준호야, 너도 앉아. 준호가 당황하며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인데요? 너희 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엄마를요? 당연히 소중한 어머니로 생각하죠. 정말? 네, 당연하죠. 그럼 왜 나를 부려먹기만 하니? 준호와 지선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엄마, 부려먹는다는 게 무슨?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는 집에서 애 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아봤니? 그건 분유 한 번이라도 타봤니? 아니면 밤에 애가 울 때 일어나 본 적이라도 있니? 준호가 말을 못했어요. 3년 동안 모든 걸 내가 다 했어. 너희는 그냥 편하게 살았지. 엄마, 저희가 일을 하니까. 일한다고 해서 육아에 책임이 없는 거니? 그럼 나는 뭐니? 너희 전담 베이비시터니? 그 순간 지선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힘들어요.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른다고요? 3년 동안 뭘 한 건가요? 그동안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저한테만 의존한 건가요? 지선아, 3년이면 충분히 배울 시간이었어. 그런데 너는 배우려고 노력했니? 어머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안 했기 때문이야. 그때 지선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머님은 뭘 원하세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길 원하세요? 나는 내가 엄마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저는 하고 있어요. 언제 엄마 역할을 했니? 매일 출근 전에 애 뽀뽀해주고 퇴근해서도 안아주고. 뽀뽀와 안아주는 게 엄마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게 다니?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목욕시키고 밤에 깨서 달래주고. 이런 건 엄마가 할 일이 아니니? 그런 건 어머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안 하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리고 지선아, 너는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 한번 제대로 해봤니? 매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형식적으로 하는 말 말고 진심으로 고마워해 본 적 있니? 지선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도 감정이 있어요. 이렇게 몰아세우시면. 몰아세운다고요? 3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게 몰아세우는 거라고요?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대화로 풀어봐요. 준호야, 나는 3년 동안 대화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너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엄마가 언제 얘기했는데요? 매번 힘들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당분간만 참아달라고만 했지. 그건 그 당분간이 3년이야. 3년.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고 한계가 있어.
무한정 참을 수만은 없다고. 그때 지선이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소리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아니면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봐주는 게 더 좋다고 하셨잖아요. 지선아,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무슨 말을 더 들어요? 결국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지선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으면서요. 거실에는 저와 준호만 남았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엄마, 지선이한테 너무 심했어요. 심했다고요. 3년 동안 모든 걸 참고 견딘 제가 심했다는 거예요. 준호야, 너는 정말 모르겠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엄마,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너희만 열심히 사니? 나는 뭐니? 엄마는, 나는 너희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 준호가 말을 못했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나 없으면 너희 어떻게 살 거니? 그건 아무것도 못하겠지? 애 돌볼 줄도 모르고 집안일 할 줄도 모르고. 엄마 배우면 되죠. 3년 동안 왜 안 배웠니? 왜 나한테만 맡겼니?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의존했나 봐요. 의존했나 봐요? 이제야 깨달은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거든요. 정말 제가 심하게 한 걸까?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저는 충분히 참았어요. 아니, 너무 많이 참았죠. 68살에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게 정상인가요? 자식도 아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게 맞나요? 제 인생은 없는 건가요? 새벽 3시쯤 되니까 손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선이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지선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준호가 일어났어요. 지선아, 애가 울어. 어머님한테. 엄마는 주무시고 계셔. 우리가 해보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준호가 밤에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10분 후에 준호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애가 계속 울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결국 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는 기저귀가 젖어 있었고 배도 고픈 상태였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니까 금세 잠들었죠. 그 모든 과정을 준호가 지켜봤어요. 엄마, 이런 걸 매일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매일 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제 인생을 되찾아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선이와 준호를 불러 앉혔어요.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겠어. 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3년 동안 생각해온 일이야. 어머님, 어디 가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호야, 기회는 충분히 줬어. 3년이나.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꺼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 그날 밤 가방을 싸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손주를 두고 갈 수 있을까? 68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존엄이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죠. 지선이와 준호는 어색해 보였어요. 어젯밤 일 때문에 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어머님, 어젯밤에 너무 흥분하셨던 것 같은데. 지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흥분한 게 아니야. 진심이었어. 정말로. 나가실 거예요? 응.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애 걱정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 걱정하는 거였거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이제까지 내가 다 해줬으니까.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 그러고는 저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부터 제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동네 부동산이었어요. 사장님, 집값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집 말씀하시는 거죠? 제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아, 그 아파트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한 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5억이요? 제가 30년 전에 1억에 산 집이 5억이 되었다고요? 정확한 시세를 알려면 감정평가를 받아보셔야 해요. 감정평가는 어떻게 받나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믿을 만한 곳이 있어요. 부동산 사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집을 팔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급하게 파실 일이 있으세요? 아직은 알아보는 단계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 집을 팔겠다고. 두 번째로 간 곳은 은행이었어요. 통장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통장들을 꺼냈어요. 적금 통장, 예금 통장, 심지어 손주 이름으로 만들어둔 통장까지. 이 통장들을 정리해서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주분명의 통장은 별도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제 통장으로 옮기고 싶어요. 행원이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총 얼마나 되나요? 한 8천만 원 정도 되시네요.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과 매달 조금씩 모은 돈까지.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세 번째로 간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다 보니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김 변호사는 이웃 아저씨였는데 항상 친절하게 인사해 주던 분이었어요. 복희 씨 웬일이세요? 유언장을 써보려고 해서요. 유언장요? 갑자기 왜? 나이도 있고 정리할 게 있어서요. 김 변호사가 차를 대접하며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건가요? 집하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먼저 알아보고 싶어서요. 그럼 일단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을 사회에 기부하는 건 어떨까요? 기부요? 네, 모자 보육센터나 그런 곳에. 김 변호사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복희 씨, 그런 결정을 하시기 전에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물론이죠. 아직 결정한 건 아니고 알아보는 단계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어요. 제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집에 돌아오니 지선이가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손주는 바닥에서 혼자 놀고 있었고요. 다녀오셨어요? 응. 어디 다녀오셨어요? 할 일이 있어서. 지선이가 더 묻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뒤져봤어요.
집 관련 서류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재산세 납부 영수증.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대출 보증서라고 적힌 서류였는데 제 이름이 보증인으로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지선이 이름으로 된 대출이었어요.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보증을 서준 기억이 없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서명이 제 것과 비슷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누군가 흉내낸 것 같았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몇 달 전에 지선이가 어머님, 여기 서명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서류를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뭔 서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기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라고 했었죠. 그때 그 서류가 이거였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설마 지선이가 저를 속인 건가? 저는 급하게 다른 서류들도 뒤져봤어요. 혹시 더 있을까 봐서요. 그리고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 통지서였어요. 지선이 명의였지만 연락처가 저희 집으로 되어 있었어요. 연체 금액이 800만 원. 지선이가 카드 빚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고 있었나? 준호는 알까? 더 찾아보니 또 다른 대출 서류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캐피털 회사에서 빌린 것 같았어요. 역시 제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었고요. 총 빚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모든 보증인이 저였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속이는 게 정상인가? 저는 서류들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지선아. 네. 이게 뭐니? 서류를 내밀자 지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서랍에서 나왔어. 이게 뭔지 설명해봐. 어머님, 그건 내가 언제 이런 보증을 서줬니? 그때 아기보험 가입한다고 하면서 아기보험이 이거니? 대출 보증서가 아기보험이니? 지선이가 말을 못했어요. 대답해봐. 왜 나를 속였니? 어머님,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뭔데 나를 속여가면서 돈을 빌려야 하니?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생활비요? 준호 월급도 있고 지선이 월급도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요? 그럼 준호한테 말하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남편한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카드 빚이 너무 많아서 남편이 알면 화낼 것 같아서요. 카드로 뭘 그렇게 샀길래 빚이 그렇게 많나? 뭘 샀는데 빚이 5천만 원이나 되니? 그게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써야 하고 옷과 화장품으로 5천만 원을 썼다고요? 그것도 다 카드 빚으로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준호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준호야, 너도 앉아. 알아야 할 게 있어. 준호가 당황하며 앉았어요. 지선이가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섰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요? 준호가 지선이를 쳐다봤어요. 지선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그게 대출이 총 5천만 원이야. 모두 내가 보증인이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선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정말 급해서. 급하면 나한테 말하지.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 당신한테 말하면 화낼 줄 알았어요. 당연히 화내지. 5천만 원이면 우리 1년 생활비야. 처음 보는 준호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화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그런데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건 괜찮다는 거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가 보증인이면 엄마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제야 지선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선아, 나한테 사과할 건 이것만이 아니야. 네. 3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어머님, 가정부처럼 부려먹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이름으로 거짓 보증까지 서고 지선이가 계속 울었어요. 이제 알겠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일어서서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이 빚은 내가 해결해. 내 이름이 들어갔지만 내가 갚을 생각은 없어. 어머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리고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야, 이제 알겠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준호가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엄마.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나가야 해. 네. 이 집은 내 이름이야. 내가 나갈 필요는 없지. 그 말을 듣고 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오늘 상담했던 일 말인데요. 네, 복희 씨. 집 기부하는 거 진짜로 하려고 해요. 정말요? 가족들과 상의해 보셨어요? 네,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한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시원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되찾는 일을.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달이었죠.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커튼이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 같았죠. 그래, 제대로 하고 있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서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김 변호사와 약속이 있었고 더 중요한 건 준호와 지선이에게 제 결정을 공식적으로 알려줄 날이었어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지치고 늙어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 단단해 보였어요. 결심이 서니까 얼굴도 달라지는 걸까요? 지선이는 어젯밤 일 때문에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할 일이 있어서. 혹시 어제 그 일 때문에. 그것도 있고 다른 일도 있어. 지선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지선아,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3년 동안. 그리고 저는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지선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복희 씨, 정말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어요. 집을 기부하시면 아드님이 상속받을 게 없어져요. 그게 목적이에요.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간단히 설명해 드렸어요. 3년간의 일들과 어제 발견한 거짓 보증서까지.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할까요? 한 달 후로 해주세요. 한 달이요? 네,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과 기부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맞는 일일까?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지선이의 거짓 보증서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속이는 사람에게 제 재산을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일찍 들어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앉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준호와 지선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오늘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 변호사요? 무슨 일로? 유언장을 썼어. 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갑자기 유언장을. 그리고 집을 기부하기로 했어. 기부요? 모자 보육센터에 기부할 거야.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해. 그 순간 지선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그럴 수는 없어요. 왜 못해? 내 집인데. 하지만 저희도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아기도 있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어머님, 너무하세요. 이 집은 우리 아기한테도 필요한 집이에요. 필요하다고요? 제 집이 지선이네 아기한테 필요하다고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지선아,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고생해서 지킨 집이야. 내가 받을 권리는 없어. 하지만 저는 3년 동안 어머님을 모셨어요. 모셨다고요? 내가 언제 나를 모셨니? 내가 너를 모신 거 아니야? 그건 3년 동안 누가 누구를 돌봤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너무 심하세요. 지선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다고요? 준호야, 정신 차려. 내 아내가 뭘 했는지 똑똑히 봐. 엄마, 지선이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3년 동안 처음이라고 핑계 댈 거야? 그리고 어제 그 보증서 일은 어떻게 생각해? 시어머니를 속여서 빚 보증을 서는 게 정상이야? 준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지선아, 어제 사과한다고 했으면서 또 이런 식이야? 지선이가 말을 못했어요. 그때 지선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 그럼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라는 거야. 시어머니를 속이지 말고. 전 속인 게 아니에요. 정말 급해서. 급하면 거짓말해도 되는 거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지선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지선아, 솔직히 말해봐. 나를 어떻게 생각해? 어머님을. 어떻게요? 존경해? 고마워해? 아니면 그냥 편리한 가정부라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3년 동안 내가 뭘 해줬는지 한번 말해봐. 지선이가 말을 못했어요. 육아, 가사, 빨래, 청소, 모든 걸 내가 했지.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번 제대로 들어봤니? 말씀드렸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는 말 말고 진심으로. 지선이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선아,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된 파일을 틀었어요. 어머님이 애 봐주니까 육아 너무 편해요. 가정부가 따로 없다니까요. 하하. 지선이의 목소리였어요. 며칠 전에 친구와 통화할 때 한 말이었죠. 지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것도 들어봐.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요즘 까탈스러워지셨어. 그리고 이것도 손주 봐주는 건 할머니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준호가 지선이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지선아, 이게 내 진심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를 가정부라고 생각한 거 맞잖아. 여보, 3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준호가 정말 화가 났나 봐요. 이렇게 화내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그때 지선이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맘인데 육아까지 다 혼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안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신 해주는 거였지. 같은 말이잖아요. 전혀 다른 말이야. 그때 지선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할 일도 없으시고 손주도 예뻐하시잖아요. 그럼 봐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요? 제가 손주를 예뻐한다고 해서 24시간 돌봐주는 게 당연하다는 건가요? 지선아,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머님, 너무 심하세요. 심한 건 너야. 3년 동안 나한테 뭘 했는지 생각해봐. 그때 준호가 지선이한테 소리쳤어요. 지선아, 정신 차려.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여보도 제 편이 아니네요. 당연하지. 엄마가 맞아. 여보까지. 지선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는 저와 준호만 남았어요.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나 봐요. 이제라도 알면 됐어. 그런데 엄마, 집 기부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서로 속여도 되는 거니? 그건 아니지만.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는 이 집이 당연히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준호가 말을 못했어요. 그렇지? 어차피 엄마 집이니까 나중에는 내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지? 엄마. 하지만 난 그럴 생각이 없어. 특히 지선이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엄마, 지선이도 반성할 거예요. 3년 동안 반성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준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네. 3년 동안 집에서 뭘 했니? 육아에 참여한 적이 있니? 그건 일한다는 핑계로 모든 걸 나한테 맡겼지. 엄마,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일어서서 창문을 바라봤어요. 한 달 후에 이 집에서 나가. 엄마, 그때까지 어떻게 할지 알아서 생각해봐. 그날 밤 지선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려고? 준호가 물어봤어요. 친정에 가려고요. 애는? 데려갈 거예요. 지선아, 도망가지 마. 우리가 해결해보자. 무슨 해결이에요? 어머님이 이미 모든 걸 결정하셨잖아요. 그래도 여보는 어머님 편이고 저는 혼자잖아요. 그러면서 지선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아니었어. 이럴 줄 알았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다는 건가요? 지선아,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시어머니가 육아 도와주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트집 잡을 줄 몰랐어요. 트집이라고요? 거짓 보증서가 트집인가요? 3년간의 가정부 취급이 트집인가요? 지선아, 정신 차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지선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지선이가 정말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손주까지 데리고요.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엄마, 정말 집 기부하실 거예요? 응.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 힘으로 살아봐. 33살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잘해.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조용한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싶었어요. 3년간의 악몽이 끝나고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손주가 그리웠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던 그 느낌이.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제 존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한 달 후,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달이 흘렀어요. 정말 빠르게 지나간 한 달이었죠. 그동안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했고, 준호 나름대로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선이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손주도 보여주지 않았고요. 처음엔 섭섭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손주도 그렇게 자랄 테니까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집 기부 계약이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짐을 정리했어요. 사실 가져갈 게 별로 없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지만 대부분은 추억일 뿐이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물건들이 어울리겠죠.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응, 이미 정했어. 엄마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33살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엄마, 연락은 계속 할 수 있죠? 물론이지.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 알겠어요. 준호가 제 짐을 차까지 들여다 줬어요. 마지막 효도였을까요? 제가 이사간 곳은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 아파트예요. 생각보다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제 또래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외롭지 않았죠. 새로 오신 분이구나. 안녕하세요. 옆집 할머니가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김복희라고 해요. 저는 이순자예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3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왔어요. 아, 그럼 가족들이 많이 그리우시겠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해요. 순자 씨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시원하다고요? 네,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로운 이웃과 첫 대화를 나눴어요. 복지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정말 달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어머님 하는 목소리도 없었고 울어대는 아기도 없었죠. 대신 창문을 열면 공원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산책을 했어요. 공원에는 제 또래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야기할 상대도 많았고요. 복희 씨,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셨어요? 박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서요. 아, 그런 일이.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참 달라졌어요. 그러게요. 시어머니를 가정부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복희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한글 교실도 있고 컴퓨터 교실도 있고 요리 교실도 있었어요. 심지어 영화 관람도 정기적으로 있었죠. 복희 씨,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복지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다 해보고 싶어요. 다요? 의욕이 넘치시네요. 68년 살면서 이런 걸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럼 천천히 하나씩 해보세요. 첫 주에는 영화를 봤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이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영화관에 갈 엄두도 못 냈거든요. 둘째 주에는 요리 교실에 참여했어요. 60년 넘게 요리를 해왔지만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건 정말 즐거웠어요. 셋째 주에는 컴퓨터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금세 배울 수 있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도 많이 밝아졌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제 본 모습이었죠. 복희 씨,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순자 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10살은 젊어 보여요. 그런가요?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어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요? 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순자 씨가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 못 살아요? 이제 우리 나이에는 우리가 주인공이어야 해요.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엄마, 지선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이혼이라고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네. 지선이 같은 사람과 계속 살면 너도 망가질 거야. 엄마. 그리고 준호야, 중요한 건 애야. 지선이가 어떻게 키울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내가 판단해봐. 지선이가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준호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저도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이제는 제가 직접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뭘? 3년 동안 제 가족을 돌봐주셔서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큰 은혜였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준호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싶었거든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이었어요. 손주 생각도 나고 해서 신청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안녕, 우리 이쁜이들.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책 읽어주세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이게 정말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이구나 싶었어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일의 기쁨이요. 복희 선생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담당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정말 즐거워요. 매주 와주실 수 있죠? 물론이죠.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일을요. 3달째 되던 어느 날 준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앉아. 준호가 제 집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깨끗하고 조용하고. 엄마가 정말 편해 보이세요. 편하다기보다는 자유로워. 자유로우시다고요? 응,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지선이와 이혼했어요. 그래, 애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너 혼자? 네, 어린이집도 보내고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주더라고요.
힘들 텐데. 힘들어도 제가 해야죠. 제 아이니까요. 준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가끔 애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왜?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만요. 물론 부탁하는 거고 엄마가 싫으시면 안 해도 되고요. 조건이 있어. 네. 고맙다고 인사하기.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기. 당연히 그럴게요.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만. 매일은 안 돼. 네, 알겠어요.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어른들의 관계로요.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을 단풍이 정말 아름다워요. 아침이면 공원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일주일에 2번은 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도 하고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가끔은 손주가 그립긴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건 제 존엄과 자존심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준호는 한 달에 2~3번 정도 손주와 함께 놀러 와요. 그럴 때는 정말 기뻐요. 하지만 예전처럼 의무감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할머니로서 사랑으로 만나는 거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가 저한테 달려올 때면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헤어질 때도 섭섭하지 않아요. 제 시간, 제 공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선이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어머님께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3년 동안 어머님께 정말 큰 상처를 드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새로운 곳에서 혼자 살아보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겠어요. 집안일도 육아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감사할 줄도 몰랐고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편지를 읽고 나니까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선이도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그래도 지선이가 반성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오늘도 속으로 외쳐요. 내가 나를 지킨 게 결국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거였어. 준호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손주도 아빠와 함께 지내면서 더 독립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선이도 혼자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고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처음으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정말 높고 파랗네요. 마치 제 마음처럼요.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습니다. 1년 후 저는 복지관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일이에요. 선생님, 저도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를 상처 주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런 상담을 하면서 저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는 걸 알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지킨 게 결국 그 아이한테도 좋은 거였어. 손주는 이제 진짜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고, 준호는 진짜 아빠가 되었고, 지선이는 진짜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68살에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